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가족 대상 실천 기술에서 사정을 배웠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계도와 생태도를 한번 본인의 가계도와 생태도를 그려보셔라 하고 과제를 내드렸는데 제가 과제를 점검하다가 여러 선생님들의 여러 사정들을 쭉 보면서 우리 가계도, 우리 생태도를 그리면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과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올리신 선생님들 중에서 몇몇 분은 도형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지를 못하시고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그 도형 때문에 못 그리셨다고 하면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데 그 아무것도 그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올리신 선생님들 몇몇 분께서는 다시 이번 주까지 그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가계도를 그리면서 우리 가족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지금 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가족 간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 그 가계도를 보니까 굉장히 잘 그리신 선생님들 계시고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을 꼭꼭 집어서 잘 표현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회복지 사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를 상담할 때 기본으로 자신들이 잘 그려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두 한 번씩 자신의 가계도를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태도를 그려보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생태도가 아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친구 관계를 그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뭐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그릴 수는 있지만, 이거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누구의 에너지를 받고, 긍정적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걸 부정적 기능을 하느냐,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과정인데, 이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건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가끔은 아주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가계도나 생태도 그려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과제에 같이 올리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족 대상 실천 기술 중에서 이제 개입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족과 이 가족이 처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발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 개인과 사회 중간에 위치하면서 또 사회에 대해서는 이 아주 기초 단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는 개인의 발달과 성장의 필수 부분인 환경이 바로 이 환경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변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형태를 보면 그 가족의 형태나 규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가족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가족의 본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 특히 지금 우리 현대 가족은 핵가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거의 핵가족 형태로 살고 또 지금은 아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 주변에서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만들고 사는 선생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가족뿐만 아니라 이 여러 형태의 가족을 만들고 살면서 또 이 가족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되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의 기능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그 가족이 축소화되어 있고 또 굉장히 진화되거나 변화되어 있죠. 그리고 부부의 권력 구조가 이제는 요즘에는 평등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역할도 많이 변화되고 또 그 기능도 매우 달라지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 생활 주기도 변화되어 있고요. 현대 가족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계의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족 자치 체계가 굉장히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 기능도 다양해지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가족 문제나 또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경우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변화되고 또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 또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가족 중심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중간의 집단으로 그 가족 문제가 때로는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중간 집단으로서 가족이 사회 변동 어떻게 대응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그래서 우선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가족에 대한 사정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가계도나 생태도가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살펴보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런 과제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걸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좀 다시 하면 잘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내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해보면 정말 더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선생님들은 이번 주에 다시 그려서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사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가족에 대해서 개입을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개입에 대해서 볼 건데 환경체계의 변화를 위한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된 가족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족 권력 구조라든가 또 아니면 가족의 기능이라든가 가족의 생활 주기라든가 아니면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이렇게 담아두시고 이번 장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가족이 주변 환경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과 또 이런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가족이 이런 주변 환경 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환경적 개입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 환경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들의 지지를 개발해서 이들을 돕고요. 두 번째로는 존재하지만 작용하지 않는 자원들과 그 지지 기반을 활성화시켜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경미하지만 작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 이런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그 환경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회복지사가 적극적 개입을 해서 이런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옹호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가족 옹호의 목적을 살펴보면은요, 여기는 이렇게 공공 혹은 민간의 가족 기관들이 가족을 위한 기존의 서비스 혹은 서비스 전달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변화 형태의 서비스 개발을 하는 활동이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 돼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옹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미미하지만 만약에 지지 기반의 체계가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 활용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의 여러 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가족에 관련된 그 소득의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요즘에 빈곤이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 경제적 부양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옹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가족이 다시 이 가족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다시 변화시켜서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다양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요즘에 형성된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그 성향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제 그 안 좋은 형태로도 나타나고 이런데, 우선 이런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핵가족화 또는 뭐 주말 부부, 또 그 자녀 수의 감소, 아니면 뭐 주거 생활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족이 보호하는 기능이 서로 약화되는 것이 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서로 가족이 통제 능력과 통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 가정이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복지 실천에서는 이런 결손가족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조손 가족, 장애인 가족, 뭐 이런 비행 청소년 가족, 알코올 가족, 뭐 노인 가족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이런 가족들이 주로 우리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이 되겠죠. 또 요즘에는 이제 이런 동거부부 아니면 계약 결혼, 뭐 무자녀 가족, 재혼 가족 이런 독신 가족도 있고요. 또 동성애 가족, 뭐 이런 다양한 공동체를 이룸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가족 형태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가족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옹호자의 입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옹호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꾸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장을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족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 활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이런 가족 옹호를 할 수 있는 특정한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이라든가 아니면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어떤 이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옹호 가족에서는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들을 또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자원들과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가족 옹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실천 과정에서 일어날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 옹호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된다 해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기관에 속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는, 변화하기 위해서 이런 뭐 사정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계속 이런 실천 과정을 진행할 건데 보면 기관의 운영진 혹은 이사회에게 알린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가족 옹호는 가족의 권익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런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이사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기관에 관해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전략과 어떤 과제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관에 이사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이런 데다 알려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을 이해한다.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정말 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천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은 반드시 면접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들 당사자들의 문제를 직접 만나서 하지 않고 뭐 서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양쪽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거는 뭐 여러 부분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해하신 부분이실 것 같아요. 대립 혹은 갈등하는 양쪽의 주장을 이해해보고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하거나 혹은 가족의 조직이 체계와 갈등하는 경우에 양쪽의 의견을 듣고 전략을 결정한다.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한쪽의 문제만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체계에 대해서 이해한다 보면 환경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는 가족 체계뿐만 아니라 가족을 압박하는 조직 혹은 기관의 목적, 정책, 언어, 태도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외부 정보 자원을 알고 활용한다. 외부 자원으로 변호사나 공무원, 시민대표, 정신의학과 의사 또는 다른 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이런 부분들은 외부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사회복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지 찾아내어서 협력한다. 이 옹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 또 누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가, 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지 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전제 조건들을 확인한다. 가족 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잠재적 지지자들과 대항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 혹은 이사회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수시로 확인하고, 또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계획을 세운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또한 지지자들과 지지자들, 예를 들어서 운영진이라든가 동료 직원이라든가 또 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비용과 이득을 계산한다. 기관과 개인의 위험 부담을 계산해보고 기관에 움직이지 않을 때 가족에게 발생하는 결과들과 비교해보고 또 이 비용에 대해서 이득이 가장 적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비용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 책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사용하고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선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 행동의 어떤 발달에 관한 인간 행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도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도 선생님들이 아시고, 또 사회복지 실천 그 우리 이론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런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한 거, 또 이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런 옹호의 과정을 갔는데,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은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런 변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4가지를 이렇게 쭉 과정을 교재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개입해서 이제 이 앞장에서 사정하고 개입해서 이 문제를 그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략을 세워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대 간 혹은 가족 내부의 변화를 위한 개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적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선생님들이 쭉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욕구가 세대 간 관계 개선 혹은 가족 내부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가족 치료 모델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기술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 가족 치료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 보웬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보웬의 가족 치료 그 모델을 배울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보웬 모델, 전략적 모델, 구조적 모델, 경험적 모델, 정신 역동 모델, 인지 행동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이야기 모델, 이렇게 8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웬은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를 두고 이 보웬은 가족치료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신분열증 환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보웬의 가족치료의 핵심은 그 분화되지 못한 가족 자아를 하나의 그 덩어리로 보고 이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이 불안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아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웬의 모델은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 분화라든가 정서적 단절, 삼각관계 또는 다세대 간의 전수 과정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족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웬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분화되지 못한 개인이 자신과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족을 형성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 간의 부모 세대에서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그런 가족을 분리시키고 또 독립되지 못한 자녀들을 만들고 또 이들이 계속 세대에 걸쳐서 이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웬이 말하는 것은 이런 부모 세대가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이것이 또 자녀 세대에 또 이어지고, 또 이 자녀 세대에 이어짐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미성숙된 인격체로 이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 보웬의 가족치료의 기본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보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미성숙된, 미분화된 자아를 가진 하나의 가족 전체에서 자기 분화를 해서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헤쳐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보웬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분화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의 그 가족 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 가족을 만들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분화가 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과 부모가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 계속 그 가족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계속 이어져 가면 이 세대 간에 걸쳐서 나중에 이런 정신분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성숙된 인격체로 성장하게 만드는 이 가족 구성원들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이런 것들을 단절해서 건강한 자기 화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보엔이 설명하고 있는 가족 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엔은 이 자기 분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헨의 이론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자기 분할인데, 이 자기 분할이라는 거는 한 그 개인이 원가족의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할은 이런 정신적인 내적인 문제 측면에서 또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정서적인 문제 또는 감정적인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와 분리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신들하고 어떻게 구별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분화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래서 자기 분화는 이 생각하는 것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시키고 또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숙한 개인일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이렇게 또 미성숙된 개인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이 원가족으로부터 이 정서적 분리 수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분화 수준은 이론적으로 볼 때 만약에 0부터 100까지 분포되어 있으면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이 자기 분화 수준이 낮고 이 가치 있는 융합 수준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 자기 분화 수준은 그 개인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체계나 아니면 이런 그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낮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엔이 이야기하는 자기 분화는 이 정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반영하는 능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신뢰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신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원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 분화에 대해서 미분화된 사람들에게 이 가족 체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 원가족과의 그 분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과 생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보엔이 설명하고 있는 자아 분화라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보엔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정신분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미성숙된 인격체로서 계속 가족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가족들은
세대 간에 걸쳐서 계속 이런 정신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 이런 병리적인 문제를 여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 가족의 역사, 가족이 가지고 있는 히스테리를 이제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보엔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디 선에서 이제 단절시키고 또 이것이 세대 간에 계속 연결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치료에서 보엔의 모델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히 정신적인 문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그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들만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사정 단계에서 이 개인의 인터뷰할 때 개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보엔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세대 간에 걸쳐서 계속 유지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단절해야 되는데, 또한 이런 정서적 단절이 쉽지가 않죠. 이런 가족 관계를 이뤘을 때, 또는 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이제 조금 내려가서 배울 때 뭐 삼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단절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학문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기분할한 정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반영하는 능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 미분화된 사람은 특히 불안한 상황에서 주위 사람에게 순응하거나 도전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분화된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제 자기 분화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정서적 단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분화되지 못한 자녀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를 따르거나 부모에게 반항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즉,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하거나 단절하는 반응을 보인다. 보엔에 따르면 융합과 단절 모두 성숙한 정서적 독립으로 볼 수 없다.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된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면서 부모와 단절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성숙된 독립을 성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우리도 예숙담에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라는 말을 여러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듯이 한 가족에서 형성된 그 문화는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해결된, 미성숙된 자아가 형성되었을 경우 이런 것들이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의 자기 성찰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삼각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일수록 서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다른 가족들을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것을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신에게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집중함으로써 불안한 수준을 낮추려 하는 것, 특히 이렇게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삼각관계, 여러 선생님들 가정에서도 혹시 이루어지진 않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어머니와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루어주고 아버지는 좀 뭐랄까 이렇게 외톨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심각한, 우리가 그냥 보통 가정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생활하면서 이런 삼각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뭐 아버지와 딸이 같이 이렇게 한 편이 되고 어머니가 따로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녀들끼리 어떤 한 부모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또 다른 한 부모를 이렇게 외톨이시키는 뭐 이런 관계가 종종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런 삼각관계에서는, 삼각관계에 있는 자녀는 어머니와 갈등적인 관계의 아버지와도 거리감이 있고 지나치게 관여하는 이제 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 어머니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녀들의 문제 행동이 부모가 다시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이 성숙된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또 부모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과목 말고 다른 과목에서, 사회복지 과목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듯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배웠을 테고, 뭐 청소년 심리나 이런 데서도 배웠을 테고, 여러 과목에서 보면서 이렇게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족 내에서의 갈등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관계도 이루어지는,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뭐 한 가족을 이렇게 외톨이시킨다거나, 뭐 이런 가족 내에서 하나로 융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탈삼각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삼각관계의 해법으로서 탈삼각화를 위해 개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탈삼각화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감정의 영역에서 제3의 가족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부모와 자녀의 삼각관계에서는 어머니에게 자녀 훈육을 위한 기술 교육을 하는 것으로도 이것이 만약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남편과의 갈등을 더 들어가서 그 갈등의 해결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탈삼각화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부모나 자녀나 부부나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그 상호작용을 더 증진시켜서 서로가 부부간에 정서적으로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서로에 대한 불만을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모가 서로 협력해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모두 함께 좋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또 다음 세대에서 이어질 이런 미성숙된 자아관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탈삼각관계의 해법으로 그 가족의 두 부부의 영역을 그 감정의 영역을 밀착시키고 그 자녀들의 구조 구성원과 가족 구성원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탈삼각화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세대 간 전수 과정을 보면은요, 이 가족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 원가족과 아직 성숙된 부모로서의 그 구별되지 못한 부모는 자녀와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그 삼각관계 등을 나타나면서, 또 이런 가족 내 문제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 세대 간 계속 이게 유전의 형식을
띄게 되면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뭐 정신분열이라든가 뭐 이런 그 미성숙된 인격체의 또 다른 출현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는 가계도나 아니면 생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세대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여러 세대에서 전수되는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미국의 엘리너 루즈벨트 가족의 삼각관계를 예시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이 삼각관계의 구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갈등이 나타나는 게 어디에서 어딘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서로 밀착 관계가 이루어진 데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가족, 가계도를 살펴보면서 쉽게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 사정을 할 때 중요한 그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자신의 가계도와 자신의 생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지요. 이제 세대 간 혹은 가족 내부의 변화를 위한 개입에서 두 번째 전략적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모델은 이 명칭에서 보듯이 그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오히려 문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유지되는 문제를 연쇄적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실용적인 방법과 기법들을 우리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문제를 잘 살펴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서 어떤 그 부적 요인과 정적 요인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전략적 모델은 이론보다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전략적 방법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또 이런 가족들의 문제 해결 시도에 의해서 문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모델에서 자주 쓰는 활용 기법들이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설적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역설적 지시는 문제를 유지하는 연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이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 즉 해결책과 이렇게 상반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왜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게 바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역설적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역설적 지시의 예로 교과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를 둔 대학생 자녀에게 더 이상 부모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시시각각 보고하고 부모의 조언을 요청하도록 지시한다. 즉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지, 또 점심은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또 저녁에는 어떤 모임에 가는지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부모에게 계속 물어보고 부모의 조언을 요구하면 부모가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설적 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지나치게 자식에게 그 자식의 생활에 간섭하고 또 우리 교재에 보니까 결혼 후에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인 자녀에게 오히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녀의 지나친 의존에 부담을 느끼고 자녀의 사생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게 역설적 지시라고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재밌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는 자녀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저와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면 어떤 여자를 만날까, 어떤 남자를 만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학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공부는 뭐 잘하고 있을까, 또 아이들과의 문제는 잘 해결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내 아이가 가서 밥은 잘 먹는지, 선생님 말은 잘 듣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부모로서의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우리 말에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에 너무 지나치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너무 세세하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너무 힘들겠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겪어야 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반대로 지시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다 보면 부모나 아니면 그 상대자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간섭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증상의 처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가족에게 증상을 오히려 처방하는 문제 행동을 유지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기법이다. 여기 예를 우리 교과서에 보면 예를 아주 참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쵸? 우울증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우울증에 빠지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되면 일상 기분으로 돌아오도록 지시한다. 가족에게는 클라이언트가 처방에 따르도록 도우라고 지시한다. 즉, 우울해하는 클라이언트를 위로하며 돌보며 걱정하는 행동을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클라이언트가 우울해하든지 하지 않든 일상적으로 행동하도록 가족에게 지시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없으므로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우울해하는 행동이 점차 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의 처방에 따르게 되면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우울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우울이 그냥 일상적인 우울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강화의 방법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울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증상 처방보다는 저는 이렇게 병원 처방을 더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은 가족 구성들의 문제 혹은 이슈를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재구성을 통해 문제를 유지 혹은 증폭시키는 반응을 이해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그 반응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재구성은 재명명 혹은 재규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제가 읽어드리면, 클라이언트인 영희 씨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독재자처럼요. 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물으세요. 우리 집 귀가 시간은 10시인데 1분만 늦게 들어와도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왜 늦게 왔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부모님에게 짜증도 나고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회복지사가 이것을 똑같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영희는 부모님의 간섭으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느끼는군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부모님은 영희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가 먼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집에 들어가는지를 알려드리면 나아질까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영희가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어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그 현상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재구성이라고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모에게 반항함으로써 부모의 구속에서 벗어나려 했던 클라이언트가 재구성을 통한 변화의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부모와 관계가 개선되고 자신이 원하는 자율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긍정적 의미부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의미부여는 가족의 응집을 향상시키고 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의 문제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기법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를 통해 가족이 누구의 행동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이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 후에 소원해진 아내의 행동을 불평하는 남편에게 아내의 행동은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로서 가족을 위한 행동이라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순환적 질문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순환적 질문하기는 이렇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서로 깨닫도록 하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팀이 개발한 면접 방식으로 순환적 질문하기는 가족 성원들이 문제에 대한 제한적,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의 순환성을 깨닫도록 돕기 위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는 기법이다. 다음 자녀의 우울증을 정신의학적인 문제보다는 가족의 구조의 변화에 따른 반응으로 이해하기 위한 순환적 질문하기를 사용하는 예시다. 사회복지사는 순환적 질문을 통해서 자녀의 우울증이 가족 내의 상황과 변화와 연관된다는 점을 가족이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예를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철수의 우울증으로 누가 가장 고통스럽죠? 그랬더니 어머니요. 어머니는 철수를 어떻게 도우시려고 하나요? 그랬더니 철수와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철수를 위한 일들을 하세요. 어머니가 철수를 돕는 방법은 누가 동의하죠? 약물의 처방하는 정신과에서 이렇게 나는데 이 질문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서로 이 상황에 따라서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의 순환성을 깨닫도록 돕기 위한 질문을 연습적으로 하는 기법이 바로 순환적 질문하기입니다. 자, 다음은 구조적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적 모델은 그 가족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방법을 하는 그런 기법을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모델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 역할과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녀들로부터 이런 구분되고 명확한 경계의 체계를 인정해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그 사회복지사가 이 가족을 볼 때 이 구조를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우선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구조적 모델은 가족 구조의 불균형, 즉 역기능적인 위계나 경계 등에서 가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기 위한 방법과 기법들을 강조한다. 구조적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누치는 하위 체계와 경계를 중요하게 언급하는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녀들로부터 구분되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부모 하위 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밖에 부부 하위 체계나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경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구조적 모델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자녀가 한쪽 부모를 배제하고 다른 한쪽 부모와 편을 이룬다. 또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모를 돌보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부모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우리 주변에 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부모가 부부간 다툼에서 자신의 편을 들도록 자녀에게 요청한다. 한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특정 가족 구성원을 배제하고 다른 세대의 구성원과 연합해서 이런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거나 협의하기를 거절한다. 자녀가 부모의 지도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거절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장애인 부모나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많이 안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볼 수 있죠. 또 내지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정서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많이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배제하는 자녀를 배제한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부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자식들의 힘이나 권력이 커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있겠지만 보면은 부모에게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회기 중에 실현을 통해 상호작용을 직접 보여주고 이를 관찰한 사회복지사가 가족 구조를 분석하고 가족의 상호작용을 개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경계 만들기는 가족 내 성원들을 혹은 하위 체계들 간의 경계를 적절하게 만드는 기법으로 아까 봤죠. 유리된 경우와 경계를 투과적으로 만들어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밀착된 경우에는 이런 경계를 공고히 만들어서 그 자리에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균형을 깨뜨려서 가족 내의 체계를 회복시켜 가는 건데 가족 내의 하위 체계에 간의 역기능적 균형을 깨뜨리기 위한 기법으로 주로 한쪽에 치우친 권한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경우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이런 연약한 열세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편을 들어서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보행이나 미누치나 이런 학자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기억해 주시다. 자, 이번에는 경험적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적 모델은 가족의 문제의 근원이 그 정서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적 개입에서 가족들 구성원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서적 억압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자신이 자발적, 개방적이며 정직하게 가족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하는 개인적 관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그
타이틀에서도 보듯이 이런 경험적 모델이라는 것은 그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요 기법들이 이제 뭐 가족 조각이나 가족 그림, 역할 연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가족 조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원들이 가족에 대해 가족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확인하고 표현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법으로 이것이 가족 조각이고, 가족 그림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족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물고기 가족화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산 속 뭐 이런 가족화가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역할 연습은 가족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도록 역할 연습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한 성원에게 다른 성원의 역할을 해보도록 요청함으로써 다른 성원의 느낌과 행동을 그 성원의 시각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 성원에게 자신의 역할을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해 보도록 요청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역할 연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역할도 해보고 또 부모가 자녀의 역할도 해봄으로 인해서 그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내에 여러 가지 그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입할 수 있겠죠. 다음은 정신역동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고 있잖아요. 뭐 경험적 모델도 보고요. 또 전략적 모델도 봤고요. 구조적 모델도 봤는데,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족 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정신역동 모델을 보면 가족 성원들의 무의식적 충동, 방어 기제, 애착, 인정에 대해서 인정에 대한 열망 등 가족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족들이 탐색하고 통찰하도록 돕는 거에 초점을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것을 탐색하고 통찰하고 저항에 대한 이해를 거쳐서 이런 여러 번의 통찰을 반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교화해서 계속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방법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가족 투사 과정을 살펴보면 가족 내에서 투사 과정은 역동적이며 상호적이고, 부모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는 부모가 투사하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사 과정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통찰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하도록 개입하고, 또 이때 일방적인 해석보다는 가족들의 서로 보조를 맞춰서 그 보조에 따라서 스스로 깨닫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이는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과거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감정이나 태도, 생각 등의 현재 사회복지사에게 전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투사나 전이나 직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예를 아주 잘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분노 조절이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와 해결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사회복지사에게 전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전이 반응으로 이해하고 어머니와 다르게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며 따뜻하게 너그럽게 대한다면 클라이언트가 억압되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발견과 통찰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이 반응을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제가 전문가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전문가 입장에서 섰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전이해서 그들의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내가 동일시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전문가임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그 어머니에게 보였던 이런 전이의 행동을 다시 그 클라이언트에게 보일 때 그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직면을 살펴보면 직면은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는지 지적함으로써 성원들이 간극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인지행동 모델하고 해결중심 모델, 이야기중심 모델이 있는데, 자, 인지행동 모델은 가족의 변화를 위한 학습이론과 인지이론을 적용해서 학습이론에 따르면 가족 성원들의 행동은 학습자와 그 결과에 따라 강화 조건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하고, 인지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서로의 행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지 왜곡 혹은 인지 오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포함된 인지 오류를 분석하고 이 가족이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 행동주의자들 기법을 보면은, 행동주의 기법들을 보면요, 우선 조성,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변화를 강화하는 기법이고, 토큰 경제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상하기 위한 토큰이나 포인트를 활용하는 기법이고요. 조건부 관리는 행동에 따라 보상을 주거나 철회하는 기법, 타임아웃은 부정적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를 제거하는 기법, 프리백 원리는 높은 확률을 일어나는 행동 강화물로 사용하여 일어날 확률이 적은 행동을 학습해 하는 기법들. 행동주의 기법이나 이런 또 인지 재구조화 기법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금방 쓸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기법들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결 중심 모델은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문제가 아닌 해결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능력이 있지만 문제에 사로잡혀 이런 해결을 간과하거나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이제 이런 중반기, 3 내지 5회기에 이런 개입을 통해서, 단기적인 개입을 통해서 가족이 그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결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 또 이미 성공한 것을 찾아내고 이를 강화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외 질문과 기적 질문, 척도 질문, 칭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모델을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경험은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선 아시고요. 또 이 이야기 모델에서는 가족이
스스로 문제로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가족 성원들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새롭고 보다 건설적인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뭐 문제의 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 모델은 그 선생님들이 보실 때 요즘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예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한번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그 가족 개입 사례나 이런 거를 한번 선생님들이 꼭 읽어보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선생님들이 그 가계도와 생태도를 그리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문제지를 올려주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본인들이 뭐 잘못 올릴 수도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과제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가족 치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웬이나 미누친이나 이런 학자들을 조금 더 공부하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